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4분 57초로 1시간 안에 끊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무님, 올해 임신도 하고 주식으로 돈도 벌고 운이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입덧으로 괴로워 주식 공부는 하지 못하고 웜의 신박만 챙겨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월배당 300만 원님 경사가 있었네요. 제가 저희 큰애가 생겼을 때 그때 친한 형님한테 그렇게 아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도 힘들고 아이를 제대로 낳는 것도 힘들고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힘들다 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키워라 이런 말씀을 딱 처음에 해주셨는데 어쨌든 참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그리고 웜의 신박 챙겨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 태교 뭐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와 이게 태교라는 게 정말 태교가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뱃속에서 자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태교 애가 다 뱃속에서 다 듣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웜의 신박을 꾸준히 들으시면 아이가 야 웜의 신박을 가장 어릴 때부터 들은 사람이 되겠네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웜의 신박을 듣는 그런 채밀턴으로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본의 아니게 백수되고 난 뒤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몸이 아프신데 저희 딸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잖아요. 재작년부터 재작년 거의 뭐 7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고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내온 사진 보면 거의 90% 회복했습니다. 그 아토피도 정말 이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그게 회복이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고 특히나 여성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외모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걸 이제 가지기 쉬운데 저희 딸이 그나마 아빠의 낙천적인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잘 견뎌내 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90%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토피라는 걸 겪지 못했으면 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참 감사한 행운이고 축복인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결핍에 대해서 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 딸아이한테 딱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가 그래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경험을 이번에 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몸이 지금 아프셔서 백수가 되셨다라고는 하시는데 그 댓글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시거든요. 네,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거는 아마 좀 일 쉬고 계시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1시간 안에 컷 하셨네요. 뭔가 더 스마트해진 느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질 늘어지면 안 되고 딱 50분에서 1시간 안에 끊어야 됩니다. 어제 신문기사 읽다 보니까 마의 2시간 벽을 깼다. 마라토너가. 어제 그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마의 1시간은 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덕분에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해주셨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산운용사에서 요즘 너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미팅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뭐든 모으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쉽게 버리지도 못하는 성격이라 집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벽면 가득 쌓여있는 책이며 소품이며 옷이며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21년부터 조금씩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자는 원칙을 세우고 4, 5년 동안 사지 않았는데 아들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전무님 책을 샀네요. 역시 새 책 냄새는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책이 다 읽었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버리거나 미국에도 보면 한 번씩 가라지 세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집에 있던 책도 많이 팔잖아요. 좀 소장 가치가 없는 책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 집에도 법정스님의 무소유 같은 거는 3권이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좋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막 산 거 아닌데 집에 있다는 걸 까먹고 또 샀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책은 어린 왕자라든지 좋은 책은 두고 그죠? 놔두고 나중에 5년이 됐든 10년이 지났을 때 또 한번 읽어보면 완전 새로워요.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도 최근에도 무소유 제가 잠시 이렇게 좀 읽었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처럼 와닿습니다. 좋은 책은 사서 소장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셨고요. 대체 불가 최 부사장이 짜주신 미국 포트가 매일 올라서 행복한 날들이에요. 국장도 가고 있어요. 잘 가고 국장도 잘 가고 있네요. 하셨고요. 주식 시작 일주일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국보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턴 총회 참석 신청해 놓고 본업과 관련한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셨군요. 체슬리 콘텐츠 다 보려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너무합니다. 후후후 하셨고요. 솔터님도 그래서 저는 매일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 할 틈이 없습니다. 예.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인데요. 체슬리에서는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금액을 많이 투자한 사람과 적게 투자한 사람이라도 수익률은 같은 거죠. 네, 동일하게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 KB, 한투, 삼성, DB, IPK, 유한타 가까운 지점 가셔가지고 체슬리 수익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득보은혜와 때문에 차이도 놀라웠는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도 놀랍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꼭 기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지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 천지죠. 힘드신 분들에게는 기적이, 편안하신 분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안락함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바쌤님이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도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토요일 인턴총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마음 편안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내용 중 퇴직 후 전업투자자라는 얘기가 확 들어옵니다. 주식 투자가 너무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위임을 했는데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저희 고객분이시군요. 저도 정주영 회장님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사들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보다 더 빡센 주말을 보내고 영상들을 몰아보는 중입니다. 장이 좋으니 뭔가 다들 관대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장이 좋으니 다들 인자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11월 달에 한 달 그 조정 받았는데 그때 뭐 또 댓글 보면 뭐야 수익률 왜 이래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었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장이 좋아야 됩니다. 장이 좋고 수익이 좋아야 그래도 좀 훈훈한 네, 분위기가 이어지고,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 채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는 코스피 시장 수익률 정도로 마감했는데 올해는 시장을 이기고 벌써 작년 수익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민정님 대단하십니다. 전무님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공부하는 재미가 너무 좋고 자녀들한테도 열심히 들어달라고 채근합니다. 환갑인데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어휴, 그러시군요. 환갑이신데 그 워런 버핏 우리 회장님 96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하고 비교해 보시면 36살 젊으십니다. 36살이나 36년이나. 그래서 환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네. 청년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의 방송을 듣다 보면 주식 정보, 경제 흐름과 오늘처럼 좋은 정보를 듣고 찾아보게 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명언. 어제 너무 내용 좋지 않았습니까? 그죠? 덕분에 내가 어떻게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퍼셉션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네, 그 이벤트들을 악재를 승화시킨 거잖아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네.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 일임하고 방송 들으며 IRP는 주시는 안내와 연금 포트 참고하면서 운용한 결과치가 44.01%. 저에게는 경이로운 결과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실천하신 게 참 대단하신 겁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기. 네,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항상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4천, 5천, 6천, 6천, 7천 미터 되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 K2 그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산이 아니더라도 뭐 북한산 아니면 설악산도 내설악 외설악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교만했다가는 정말 사고 나거든요.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알랑들롱 전무님, 드디어 지독히도 책 안 읽는 제가 투자의 본질을 읽고 있습니다. 보면서 전무님
천재 소리가 여러 번 나왔는데 역시 아이고 분석력은 사람에 대한 관심, 상황에 대한 관심 해주셨고요. 중보기도도 다른 이에게 관심이 많으시니 어려움이 보이는 거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도로 도움을 주고 싶은 적극적인 행위 있으시니 기도응답이 잘 될 수밖에 라고 생각 싶었습니다. 예, 이제 새로 출간한 책도 읽을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인턴 총회에서 임직원 분들과 채슬리 분들을 채민턴 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며 느낀 채밀턴 분들의 상당한 내공에 금융무사 10만 양승이 결코 머지않은 미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기운을 잊지 않으려고 집에 오자마자 벽에 크게 금융무사라고 써붙였습니다. 진정한 금융무사로 거듭날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가파워님이시죠? 기가파워님이 기술과 가정, 네, 중학교 선생님이라서 기가파워님이십니다. 금융무사가 되셔서 또 다른 금융무사를 많이 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전쟁에 한 주도 팔지 않고 뱉었는데 오늘 제 계좌에 최고점이 나왔어요. 계좌 수익 50%면 전문인 뵈러 간다고 주위에 다짐하고 다녔는데 인턴 총회에서 먼저 배웠네요. 반갑고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 인턴 총회 오셨군요. 거의했군님.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수익은 나지만 시장을 이기는 게 참 어렵네요. 물론 포트를 100% 주식으로만 담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강세장에서 분할 매도해야 하는데 살짝 빠른 템포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분할 매도하는 습관이 체득이 안 되네요. 수익 확정하고픈 마음 접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세희경이 얘기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사고 세희경이 얘기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좀 빠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요하구나. 그 정확하게 바닥치고 정확하게 고점 그 타이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누가 알죠? 근데 지금 영역이면 그래도 싼 영역인데 아니면 지금은 비싼 영역인데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장을 보면 뉴턴의 물리학의 법칙, 제1법칙처럼 이 관성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저항이 없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주식도 희한합니다. 생각, 이 정도면 비싼 것 같은데 하는데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 사야 될 때도 126 시계로 할아버지의 126 법칙대로 하는 것처럼 팔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팔 때는 10을 다 들고 있으니까 235 이렇게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334 네, 이렇게 팔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글 쓰네요. 샬롬님 하셨고 인턴 5개월 차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서에서 보면 캔슬링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던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들어가는지 점수가 낮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점수가 높아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보통 5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괜찮네. 그렇게 봐지고 신고가가 났는데도 보면 점수가 2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닝 모멘텀이 없는 거죠. 보통 C하고 A에서 맥시멈 점수를 제가 25로 해놨거든요. 이익 모멘텀이 강하게 터지는 종목들은
이 C하고 A에서 25, 50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에서 이게 이익 모멘텀이 어떤 뉴 마켓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뉴 탑 매니지먼트, 새로운 아주 탁월한 경영진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뉴 패러다임, 그러면서 이것저것 또 분석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슬림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뭐 매수가 있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체크하다 보면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어쨌든 5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ISM 제조 PMI나 이런 게 50 기준이잖아요. 5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막 나면서 올라가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점수가 높은데도 딱 들어가려 보면 무서워서 이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조 부장이 하는 퀀트 전략에 보면 그거 다 캔슬림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꼭 미친 선수가 한두 개 나온다 했잖아요. 이번에 OCI 홀딩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이런 주식이 한 달에 막 50%, 100% 나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캔슬림 퀀트 전략은 그렇게 그런 종목이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주식은 그냥 기계적으로 분산해서 담아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터지는 종목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미친 선수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토요일부터 라이브 하거든요. 주말 라이브. 네, 일 좀 벌리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이다 싶으면 일단은 일 벌려놓고 나중에 뒷수서 좋은 일은 일단 벌려놓고 그래서 주말 라이브를 저희 직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부장도 참여를 하긴 하는데 우리 최밀턴 분들 중에서 학습 부장님들 몇 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포맷을 미리 말씀드리면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월요일 아침 돼야 모닝 브리프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라이브에서 일단 미국 시장 한 10분 저거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일주일 동안 탑5 일주일 중에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한 탑5가 뭔지 그게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그 라이브를 하면서 그렇게 탑5를 체크하고 그게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그게 끝나고 나면 국내 시장 금요일 날 끝난 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국내 시장도 리뷰를 해보고 국내 시장도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거 탑5 그렇게 또 선정을 해서 어떤 주식이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조금 자유 프리 토킹 방식으로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 그리고 캔슬림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주식이 탑5 주식이 이만큼 크게 올랐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캔슬림을 네이버 증권만 열어놓고 봐도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분기 이익이랑 그다음에 최근 3년치 다 보이니까 대충 보면서 이 주식은 C하고 A에서 모멘텀이 있다 아니고 이 주식은 C하고 A 모멘텀 없이 그냥 어떤 스토리 어떤 뭐 테마 이런 걸로 올라온 거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뭐 종목 얘기를 미국 주식 5개, 한국 주식 5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할 겁니다. 댓글에 다음 주에 이 탑5로 될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탑5에 들어갈 주식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1등한 주식 1등을 맞추신 분한테 책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오도령 박전무 인형을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한 90분 동안을 5시부터 한 6시 반. 근데 6시 반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요. 아마 토요일 저녁에 그 라이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토요일 밤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에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슬리를 통해 주식 수익을 처음 내어봅니다. 랩으로 몇 번 수익을 거두고 이제 2달 시집 보내고 노후 자금 3억을 모았습니다. 와, 채슬리에 이름하고 싶은데 지수가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주식 70% 이상 사지 말라고. 지난 2월 달에도 그랬었거든요. 2월 달에도 70% 이상 사지 말라 했다가 3월 달에 확 빠지길래 막 바닥에서 다 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부담스럽긴 한데 이 반도체가 끌어올린 부분이 크잖아요. 최근에 뭐 이번 4월 달에 조선주 또 날라갔잖아요. 반도체가 약간 멈추면 또 다른 게 올라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은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첨단 반도체 수율이 안 나와서인지. 와, 감사합니다.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계속 제가 좀 신경이 써였거든요. YMTC인가도 상장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혁 부장님 감사합니다. 북콘스트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북콘스트 링크를 오늘이나 내일 걸어드리겠습니다. 5월 10날 신도림 근처에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1월 오후 4시에 할 예정입니다. 링크를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짝수 해인데도 시장이 급등하네요. 이제는 홀짝 늘리나 안 통하는 걸까요? 하셨는데 홀수의 11월부터 짝수의 4월까지 시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도 제가 24년 4월 달까지 웬만하면 코스닥 주식 파세요. 왜냐하면 그때 코스닥의 2차전지 주식이 너무 거품도 많았고 또 짝수에 50지옥이라고 할투 강 작가가 얘기하잖아요. 50지옥. 그것도 짝수에 50지옥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논리로 보면 5월 달부터 장이 조금 좋잖아요. 그러면 한 7월 달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장이 너무 핫할 때는 뭐 꼭 반드시 50지옥이 있으라는 법은 없고 강 작가는 이번에는 50지옥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일전에 전쟁 초기의 어느 날 모닝브리프에서 주식 고수 지인이 벌써 재건을 이야기하더라 말씀하신 날 삼성 E&A를 조금 담았습니다. 현재 7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 지인분이 언제 파신다는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네, 그 제 주식 천재 그 후배가
주식 한 번 사면 한 1년에서 한 3년 그 주식 전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 금융지주였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가 같은 회사가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화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한국 금융지주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야, 참 대단하다. 그 친구는 하나도 안 팔아요. 네, 그런 주식을 아주 크게 먹습니다. 크게. 그 후배의 투자 성향으로 보면 네, 70% 먹었다고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한 지 10년간 본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500종목 정리하고 여행 갔다 오니 코로나 터져서 들었던 종목 중 몇 종목으로 몇 배의 수익 얻었습니다. 덕분에 10년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주 방에서 몇 년 천당과 지옥을 맛보았고 다음은 2차 전지 방에서 마이너스 50%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25년 중반기 채슬리를 만나 덕분에 본전 회복하여 즐거운 노후를 꿈꾸고 있는 1인입니다. 맑게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지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그 소위 말해서 마귀들, 네, 주식시장에서 마귀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돈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천당과 지옥 하는 이 지옥의 원인이 되는 그 마귀들. 네. 근데 그 마귀들이 이용하는 마음이 빨리 돈 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고모부님이 안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목돈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고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알게 된 사촌 오빠들이 놀래서 주식 투자를 어찌 그리 잘하셨냐고 물었더니 고모부님 왈 그냥 뉴스 신문 보고 샀다고 하셨습니다. 24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24년에 주식을 다 하셨다는데 한국 주식 호황이 아닌 시기에도 주식 투자를 성공한 이 케이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요약하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일까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저에게 좀 쇼킹하게 다가온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레이딩, 투기적인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벌었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제 주변에 방금 그런 주식의 투자 고수 후배라든지 찐 고수들 투기보다는 다 투자를 해서 돈 벌었습니다. 우리 전원주 선생님도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서 돈 버신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사실 투자를 잘해서 돈 버신 분들이지 그 리딩방이나 어디서 뭐 기술적인 그걸로 막 여기서 사라 저기서 팔라 하는 그런 투기적 매매를 되게 잘하는 척 하는 분들 돈 못 벌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도 돈 못 벌었어요. 얼마 전에 뭐 선물 막 이렇게 또 리딩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 맞췄는데 이번에 왜 그랬나 모르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승률은 높은데 한두 번의 위기에 그냥 깡통 차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승률이 높다고 해서 주식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투기적인 매매 잘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별로. 신한에서 채슬리에 목표 전환형 가입했는데 5% 수익 나면 매도된다고 하는데 15% 수익 나면 매도되는 게 아닐까요? 은행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네, 목표 전환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할 때 이게 5%짜리인지
6%짜리인지 8%짜리인지 10% 달성하면 주식 팔고 전환하는 그런 건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웜의 소통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전날 영상의 댓글일까요? 맞습니다. 어제 월요일 4월 27일 웜의 신박의 댓글을 보고 웜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헐, 37분 됐네요. 오늘도 댓글이 많으셔가지고 댓글 읽다 보니까 웜의 소통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K자 경매가 쏟아진다. 연도별 1분기 경매 신청 건수가 지금 차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22년도에 17,868건에서 와 3만 건이 넘었네요. 올해. 와 1분기 1분기에만 18,000건이었다가 23,000건 하다가 이번 1분기에 3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개선 효과가 일부 지역 산업에 편중되는 이 K자형 회복의 단면인데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경매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경매 신청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 와 12만 4,252건이 있었네요.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에 새로 경매가 신청된 물건 수가 총 3만 541건이었고요. 2013년 1분기에 3만 939건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매 신청이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담보 물건의 처분을 새로 요청한 경우를 가리키고요. 보통 경매는 신청 이후 첫 입찰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경매 진행 건수보다 신청 건수가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법원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에 10만 1,145건으로 2014년 10만 5,571건 이후 다시 10만 건을 넘어선 뒤에 3년 연속 늘어났고요. 경매 증가는 모든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주택 경매가 계속 늘고 있고 올해 4월 기준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12,426건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경매가 72%에 이르는 점은 주택시장 이중 구조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상업시설의 경매 상황은 더 심각하고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상권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밑바닥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강은영 경매연구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 신청이 급증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청 추이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경매 신청 건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종로 상가가 3억에서 3천만 원 낙찰이 되고 빌라 오피스텔도 패닉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상가는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9.4%에 불과한 3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무려 11번이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격 3억 원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에 겨우 매각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경매 신청 물건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제는 경매 물건이 양적으로도 많지만
비아파트, 토지, 상가까지 부동산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인데,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으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모두 포함이고요. 상가와 공장 등 아랫목 경기를 보여주는 부동산 자산의 경매도 급증을 했습니다. 우선 상업 업무 시설의 경매 물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공실이 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받은 탓이고요. 법원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업무 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8,252건으로 경매 통계 조서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적으로도 업무 상업시설 경매는 28,8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나 증가했고요. 22년 같은 기간 6,108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상가 경매 성적표는 처참한데, 1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상가 경매 신청이 1,109건을 기록을 했고, 22년 같은 기간 259건과 비교하면 4.3배나 늘었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내내 60에서 70%로 오가고 있는데, 개별 상가로 보면 낙찰가율이 10%를 밑도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경매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4월 경매 물건이 323건을 기록해서 작년 동기 68건보다 4.8배나 늘어났음에도 낙찰가율은 5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만 해도 서울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가율은 60%를 넘어섰고요. 공업시설 역시 경매 진행 건수 증가세가 가파른데,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 공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4,113건으로 1년 만에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전국 토지 경매 진행 건수도 지난해 1월에서 4월 25,807건에서 올해 28,809건으로 11.6%나 늘었습니다. 주거시설도 예외가 아니고요. 4월까지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도 42,196건으로 전년 동기 32,000건에 대비해서 31%나 늘었네요. 이달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12,426건으로 2006년 12월 12,554건 이후 1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경매 진행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경매 진행 건수는 6,987건으로 아파트 대비 10배 이상이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 사태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되면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은행들은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도 다주택자인 경우 연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조치로 해석이 되지만,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산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21년 금리 인상 이후 실물 경기 회복 등 전환점이 없었던 데다가 최근 금리 인하 속도도 더뎌서 경매 물건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 전망도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일부 인기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요, 양재 오토갤러리 그 옆에 큰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식당에서 약속이 있어서 거의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유령 빌딩이 되어가는 빌딩이 꽤 있습니다. 한두 개씩. 그게 아마존 쿠팡, 네이버 전자상거래 이런 역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상가 투자는 벌써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고금리 상황이 또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지고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런 자산을 사신 분들이 이 고금리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직업을 잃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담보 물건을 법원에서 처분하게 되는 이런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산 포모 시달리던 청년 고수익 인증 유혹에 미끼 덥석.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쓴 드라마였죠. 무슨 50대 남자 이야기. 김 부장.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나 꼬마 빌딩 하나라도 사서 내가 노후에 좀 편하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살고 싶은 그 꿈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조차도 그런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맞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자, 자산 포모 시달리던 청년 고수익 인정 유혹에 미끼 덥석인데, 자, 작년 8월 군적금 만기 수령액으로 약 1,700만 원을 손에 쥔 20대 대학생 B씨가 SNS를 통해서 투자 인플루언서의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2달 만에 전액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면서 투자평가액이 2억 원을 넘기려는 시점에 출금이 차단됐다. 지금도 현실감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샀다며 지금 평가액이 얼마였을지 떠올리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사기잖아요. 앱을 깔아서 그 앱에서 마치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런 게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 대면하면서 이런 걸 했냐 보면 아니거든요. 자, 그동안 고령층에 집중됐던 폰지 사기 등 사이버 경제 범죄 피해가 최근 들어서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식, 가상자산 광풍 속에서 자산 격차에 소외감을 느낀 청년들이 단기간에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고수익 미끼를 덥석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 투자 인플루언서, 단기 수익 인증 콘텐츠 등 청년층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로가 그대로 사기 유입 경로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풀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고요. 27일 국회 행암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은 총 1,640건이 발생했고요. 이는 2024년 1,426건 대비해서 15% 늘어났는데 종전 최다치인 2009년 1,635건을 경신했습니다. 2009년 사건이 다단계 방문 판매와 부동산, 금, 유전 등 실물 투자로 앞세운 오프라인 모집 중심이었다며 최근 사건은 가상자산, AI, 트레이딩 등 디지털 자산을 미끼로 내건 비대면 모집이 주류이고요.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실제 수익 없이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유형입니다. 아니 실제 이렇게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사기예요, 사기. 기존 투자자에게도 수익금 가는 거 없습니다. 전부 엉터리 사기예요. 지난해 발생한 유사수신 사건의 대표 피해자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60대 이상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50대가 25.6,
30대가 17.6, 40대가 14.2, 20대도 10.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4년까지만 해도 대표 피해자 중 51세 이상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0%대로 낮아지고 젊은 층의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사회 진입기에 모은 첫 목돈을 잃는 만큼 회복이 쉽지 않고 가족 지인망 안에서 피해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흩어진다는 점도 청년 피해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자, 세대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이 걸려드는 미끼는 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까지 거두는 금융상품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위조한 거래 화면과 가짜 수익 인증서인 거죠. 가짜 수익. 정교하게 설계한 가상운용사 홈페이지까지 동원해서 의심을 무력화하고 초반에는 약속한 수익 일부를 실제로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이 일정 규모를 넘긴 시점부터 출금이 막히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폰지 구조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젊은 층이 고수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고령층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 사기꾼들의 말에 경계심을 풉니다. 평생 은행 예적금만 고집한 70대 C씨는 지인 소개로 원금은 100% 보장되고 월 5% 배당이 나온다는 가상자산 투자 상품에 전 재산 3억 원을 넣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특별한 수입이 없는 노인에게 원금 보장은 의미가 크다면서 수익금도 월배당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말에 덜컥 속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 양상도 과거와 달라졌는데 다단계 사무실에 모여서 설명회를 듣고 입금하던 시절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사기 조직이 자체 제작한 이 메신저와 전용 투자 플랫폼 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조차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는 일이 적지 않고요. 피해자 자신도 운영자가 잠적하기 직전까지는 이게 정상 거래인 줄 안다는 거죠. 자, 지금 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16조예요. 16조. 21년에 1조 한 2천억, 23년에 2조, 24년에 3조 3천억,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기반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고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기술이 결합되면서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도 AI를 활용해서 범죄 수단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용사를 사칭한 웹사이트, 차트 잔액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 플랫폼 앱, 챗봇 상담원 등을 누구나 AI로 쉽게 만들어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자체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폐쇄형 사기 구조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고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피해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중간에 앱이나 웹사이트가 폐쇄돼서 증거가 사라지며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받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누적 피해 금액이 16조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저희도 이래 신고를 해보면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 행안부에서 지금 이 16조 원 우리가 길에서 도둑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깔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사기로 AI를 이용해서 이제는 뭐 저랑 똑같은 얼굴의 목소리까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피해가 갈수록 지금 AI 기능이 발전하면서 이 피해의 사례가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연간 10조 넘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연간 피해액이. 행안부에서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뭐 여의도 불꽃 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경찰 인원이 뭐 대대적으로 동원되잖아요. 얼마 전에 BTS 행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작은 부상자라도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데 지금 16조예요, 16조. 그리고 인생이 거덜 나갔잖아요. 그 노후 자금 얼마밖에 없는 자금을 이런 데 속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행안부에서 대대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자금 블랙홀 된 ETF 개별 종목 주가 좌우 큰손됐다. 자, 연초 300조 원 수준이던 ETF 시장이 석 달 만에 또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질주하고 있고요. 전체 증시에서 ETF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존재감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ETF가 개별 종목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 웹도독 현상이 국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산하면요. 시가총액 6,10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ETF 금액은 한 7%에 그치고요. 하지만 거래 규모에서는 위상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3월 기준 하루 평균 ETF 거래 대금이 3월 평균입니다. 20조 450억 원이에요. 하루에. 같은 달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이 43조 한 44조 되는데 45%가 ETF 거래 대금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비중이 27%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ETF 시장의 급성장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지배력 확대로 직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시장의 핵심 화두인 AI 산업 생태계에 포함된 테마 종목일수록 ETF 자금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ETF 출시가 잇따르고 자금 유입이 집중된 영향인데 테마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가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웹도독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요.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ISC, HBSP 등 주요 소부장 기업의 시총에서 ETF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20%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테마 ETF에서는 전자와 하이닉스 편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소부장 업체들은 시총이 작아 ETF 자금 유입 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개별 종목을 넘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초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잇따라 상장하면서 해당 상품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했죠. IMF 역시 최근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ETF 자금 쏠림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일부 소수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집중된 시장 구조상 ETF 자금의 유출입은 특정 종목의 수급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IMF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이란 전쟁 초기 코스피가 하루 10% 이상 급락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레버리지 ETF 확산이 시장 투매를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 국내 운용사의 지분 공시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국내 ETF 시장 점유율 투톱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자산운용이 올해 제출한 지분 공시는 각각 78건, 82건에 달합니다. 운용사가 특정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웬만하면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 이는 ETF 운용사가 모든 대부분의 종목의 대주주예요. 전문가들은 ETF 시장 확대와 함께 개별 종목 주가가 자금
흐름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는 자금이 유입되면 편입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서 특정 테마로 자금이 쏠릴수록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수급 역량이 크게 작용해서 단기적으로 펀더멘탈과 괴리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종목 선택 시에 ETF 내 편입 비중과 자금 유입 흐름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ETF에 대해서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ETF가 어떻게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 몰리자 호텔주 무섭게 달린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호텔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이 오히려 지금 늘어났고 호텔신라 실적을 통해서 객실 단가 상승과 식음료 매출 증가 등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호텔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만 전쟁 리스크를 뚫고 211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며 월간 외국인 입국자 기록을 경신했고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1870만을 넘어서 올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호텔신라는 올 1분기에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면세점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이부진 대표의 자사주 매입 효제까지 겹치면서 이날 65,9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23년 4분기 수준의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GS P&L은 강남구 삼성동에 5성급 호텔 2곳을 직접 소유 운영 중이며 명동 용산 등의 나인트리 호텔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파르나스 호텔이라는 럭셔리 모델부터 프리미엄 비즈니스, 휴양지 모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했고요. 제주시의 드림타워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역시 전년 대비해서 3배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제주공항 국제선 취향 도시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비자 정책도 이어지고 있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올 1분기에 크게 늘어났지만 2016년에 비하면 여전히 78% 수준이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고 이환욱 유한태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납기 경쟁력이 가른 미국, 유럽 방산지구, 한국이 떴다. 자, 미국과 유럽 방산주가 주춤한 사이에 국내 방산주만 독주하고 있는데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 방산주가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서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난 3월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6, LG 디펜스 86.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반면 같은 기간 전통의 강자 미국 록히드 마틴은 3월부터 21.97% 오히려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에 노스롭 그루먼 주가도 20.6%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이 20.69, 프랑스 탈레스가 8.67 하락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거꾸로 가죠? 자, 미국과 유럽 방산주는 이란 전쟁 이전부터 국방 예산 확대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기대감을 선반영해 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또 생산 능력 병목과 고정가 계약 부담이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히고요. 전쟁으로 미사일과 탄약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늘어난 주문이 곧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게요. 찐빵을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찐빵에 대한 수요가 주문이 100개 들어온들 500개 들어온들 캐파가 10개밖에 안 되면 10개밖에 안 팔리는 거잖아요.
반면 한국 방산주는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로벌 재무장 수요가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유도 무기 등 한국산 무기체계 수주로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납기 경쟁력 역시 한국 방산주의 강점으로 거론됩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공급망 변목과 생산 적체를 겪는 사이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빨리빨리.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그러면서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그죠? 제대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변화가 시작된 게 삼풍백화점 1994년이었나요? 성수대교. 다 그때였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빨리빨리는 여전한데 이제는 제대로 품질이 아주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웜의 신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